구독, 좋아요.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있어서 오늘 그 문제부터 한번 먼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특검 측하고 윤석열 측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쟁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2시 15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결과는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도 더 혐의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이미 한번 구속 취소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법원에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쯤 돼야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그 계엄 선포 전에 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아예 연락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심의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선택적으로 연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국무회의 이후에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추후에 만든 것이 지금 특검에서는 안가 회동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에 들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경찰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저지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시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오히려 이거는 내란죄라는 게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특검에서 이름은 내란 특검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추가 기소할 수는 없어요. 이미 같은 죄로는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 중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외환죄네, 뭐 특수공무집행방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란죄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들로 다뤘습니다. 그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그때 쟁점이 됐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내란죄 자체에 이미 국무위원들을 뭐 일부는 부르지 않고, 그리고 뭐 서류를 뭐 추후에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란죄, 이미 기소되어 있는 내란죄에다 포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결국 이 부분은 뭐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체포저지 의혹 이런 거예요. 체포저지 의혹은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에 공수처의 조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불법이다. 경찰, 검찰 지금은 3개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경찰뿐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내가 출석하겠지만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러고서는 소환에 불응을 했더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공수처가 심지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는 괜찮지만 담을 넘고 들어와서 그 안에까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체포 저지가 아니라 본인들은 뭐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거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총기 사용에 대해서 뭐 지금 들어오는 애들은 총기 제대로 못 쓰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총기를 써라
라든지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라든지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체포저지 이런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오늘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경호처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좀 쟁점이 될 거다. 그러면 실제 내용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쟁점이라는 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다시 또 제출이 쟁점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겠네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거는 체포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쉬운 말로는 정당방위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경호처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게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얘기도 그 법적 근거가 있었죠 당시에.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경호처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안전의 신변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죄명에 대한 문제고 예.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의 중대성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번에 외환죄 정도까지 구속영장에 그 범죄 행위에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내란죄로서 이미 구속 취소된 사람을 다시 구속시킬 정도인가? 이거 약간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물론 중한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검에서는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거는 민주당 쪽 분들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내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네. 처가 쪽은 가족들까지도 이미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전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전 대통령으로서 다른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경호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럼 경호팀이랑 같이 다녔을 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서 이걸 도주의 우려가 중점적이라기보다는 특검에서는 그것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 의 우려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로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강희구 전 부속실장 이 사람도 진술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사람들에게 입회를 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발언의 수위가 많이 다르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발언하는 것도 어쨌든 증인의 발언도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화영, 네. 이화영 부지사가 예전에 연어 파티 뭐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하게 뭐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뭐 불리하게 했다가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영장 쳤습니까? 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피의자라든지 증인 이런 참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진술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유리하게 뭐 진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이 진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특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 수사했던 자료들이 진술이 번복됐다는 걸 증거인멸의 우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황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자백의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특히 특검이 내란 특검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을 예상을 한 건지 2차 소환 때는 몇 시에 왔는지, 몇 시에 점심 먹었는지, 몇 시에 조사가 끝났는지 분 단위로까지 다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예. 뭐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상황에 대해서 좀 절차적인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기는 한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뭐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국민들께 막 브리핑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았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구속 사유로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도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제기한 그게 걸로는 형사소송법에 그 예.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그런 규정에 우려가 근거한 있을 거잖아요. 때,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도록.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내란죄 관련해서 이게 범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고 헌재에서부터 지금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싸우겠다는 분이 도주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그렇죠. 것이 그게 이제 말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걸 내란 특검도 알 텐데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또 스스로도 2차 조사 때는 원활하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1차 조사에서는 나중에 그 박창한 총경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불법 체포로 고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조사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때 좀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조사에서 결국 특검이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박창한 총경은 그냥 입회만 하는 것으로 하고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니까 원활히 조사되고 있다라고 특검이 이미 언론에 브리핑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어떠한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러니까 뭐 성실하지 않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특검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2차 조사 때 원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오히려 과거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출석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증인 신문에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나서는 정도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거는 그때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르기 때문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내란죄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뭐 성실히 받고 있고 이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핵심 쟁점이 근데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한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 변호인이 입회하니까 진술이 바뀌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은 입장이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그쵸.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지금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밝힌 있어요.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변호인들이 입회했다고 해서 진술이 바뀐 게 증거인멸의 네. 사유가 되나요, 이게? 그래서 앞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게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원의 능력인 거고 이 관련자들이 재판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이 그러면 진술이 바뀌었을 때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까운지 정황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걸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증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면 되는데 뭐 증거인멸 우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는 외환죄가
없죠. 빠졌습니다. 그게 속빈 강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검 이름이 내란 특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다시 재판은 뭐 기소를 할 수는 없는데 내란과 외환의 죄가 거의 동등해요. 우리가 이미 전 대통령의 신분이 되었지만 대통령의 그 헌법상 불소추 특권 이게 이 예외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예요.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도 초반에는 민주당에서 외환죄도 넣을 것처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내란죄로서만 했었는데 외환죄는 민주당과 특검이 저는 지금 약간 면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외환까지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드론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그게 어떤 국지적인 뭐 전투, 분쟁 같은 것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이 외환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외환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환죄에서 그 외환 유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작전도 짜고 그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여적죄가 되려면은 이것도 그 외국과 합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무인기 보내니까 저쪽에서 도발을 할지도 몰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통모, 합세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 때 오후에는 외환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 이적죄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환 유치죄나 여적죄는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외환죄도 된다. 굉장히 중한 범죄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적죄로 되면은 뭐 무기징역이 될 수 있지만 3년 이상 형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갭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외환죄도 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당연하게도 통모라든지 합세 이런 것들은 뭐 드러나지가 않고 본인들도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법적 적용 자체가 어려워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서 2025년까지 아까 북한의 이제 무인기 침투부터 시작해서 우물풍선 이야기를 쭉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요구도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6월에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 풍선 그렇게 보내갖고 심지어 쓰레기 풍선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게 정상적인 우리의 국방 활동 중에 저는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외환죄는 나중에도 영장 청구하거나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적죄로서 영장 청구하는 거는 면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걸로 영장 청구를 한 것도 조금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특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마치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초반에 체포영장 신청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기각했었거든요. 기각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때 의견서를 냈는데 그 안에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을 때는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 있는 조사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특검 법안 자체가 좀 위헌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의견서를 내서 그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특검에서 한 번도 소환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걸 전 특검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조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최장 170일이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어떠한 기선 제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내란 특검에서 마치 외환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 있듯이 호언장담해서 초기에 크게 북장구를 치더니 실제로는 그 외환죄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본 것 같군요. 예, 그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새벽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대부분은 이제 기대도 하고 예측도 하리라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구속유기도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를 좀 새벽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그런데 이것도 내란 문제인데 박찬대 지금 당권주의자로 나선 박찬대가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중에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내란 특별법 발의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대 책임 예. 이거를 정당에게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식으로 하려면은 그게 아니라 저희 당에서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올까봐 그걸 좀 걱정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내란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당에 대해서 이제 불리한 내용들을 넣은 것은 위헌정당 해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점점 좀 과열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리전 양상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 저는 뭐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약간 강성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권리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한 재판도 뭐 금방 끝날 재판은 아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뭐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재판도 몇 년째 막 1심도 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이제는 현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 1심, 2심이 상당 기간 수년간 걸릴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내란 특별법 자체가 적용 자체가 됩니까 이게? 아니죠.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앞서 제가 이게 법이 어차피 저는 뭐 통과되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건 액션이다. 좀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면은 예. 박찬대 외 60명이에요. 60명이네요. 저는 저 60명이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음. 박찬대 정청래 그 당대표 선거 때문에 어떤 기선 제압을 위한 것이 아닌가. 굳이 옆에다가 60명 공동발의라고 쓸 필요 없는데 그냥 박찬대 대표 발의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60명이라는 숫자가 법안 이제 10명이면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내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일단은 60명을 확보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액션용이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근데- 왜냐하면 또 네. 잠깐 딴 얘기 해보면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활비 부활했잖아요. 네.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에선 특활비, 특경비, 감사원도 특활비, 특경비를 작년 11월에 올해 예산 보면서 영원으로 아예 삭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추경을 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뿐만이 아니라 검찰 특활비도 부활을 시켰어요. 근데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민주당이랑 협의는 다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특활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후보가
검찰 특활비 부활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내에서도 완전한 원팀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이제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특활비는 수사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인데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는 결국 뭐 검수완박 마무리하면서 수사 권한 다 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특활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논리대로라고 해도.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개혁하는 법안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대 의견 달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더욱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예. 그 부분을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당 내에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김병기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만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아들 취업 청탁 그 국정원 실장이랑 통화한 게 막 녹취록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친정부 성향이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아니 무슨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이런 네거티브를 하고 있나 굉장히 놀라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정권의 드라이브가 걸 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실 때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옆에 60명이라고 굳이 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찬대의 당대표 지지 선거 액션용 문제다. 그런데 정청래 얘기를 했으니까 정청래 이야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 구치소 2번 살아봐서 아는데 네.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되는 건 100%다, 100%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 집이다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결국 뭐 정청래 의원이랑 뭐 박찬대 의원이 서로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정청래 의원은 예전에 그 미국 문화원 관련해 갖고 좀 이제 과격하게 하다가 그때 구속이 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지금 대사관요. 우리가 대사관. 대사관. 근데 예.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잖아요. 관세 폭탄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본인의 그런 미국과 좀 적대적이었던 정가를 드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정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사실 대통령 자체도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정청래 의원이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층 보수층에서는 아이고 민주당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다 줄줄이 뭐 이렇게 의혹들이 나오는데 참 니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구나 이 생각만 다시 나오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만일이요. 이미 이제 김민석은 총리가 돼서 막 활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 한 부분 염두에 두고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행정부의 사실 1인자 뭐 네. 대통령은 뭐 국가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총리도 그런 미문화원 당시에 미문화원 관련된 점거 또 당대표로 정청되면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 점거. 그렇죠. 이 반미전선으로 쭉 깔리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네. 적어도 중국 전승절은 가지 않겠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선서할 때 그때도 미국 쪽 인사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독특한 상황이었고 통화 자체도 보통은 당일에 하는데 한 3, 4일 정도 있다가 통화가 됐었고 루비오 장관이랑 위성락 실장이 나토 안 간 것도 뭐 당연히 짚어야 되지만 나토를 이제 위성락 실장이 대신 갔었는데 거기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랑 이런저런 협의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원래 이번 달에 그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들어오면은 이제 뭐 날짜 잡을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 오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회견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랑 관계 어떻게 되냐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월, 2월에 한덕수, 최상목 네. 그리고 뭐 그때 안덕근 장관이랑 최상목 장관 2+2 한다고 미국에도 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니까 니네 더 이상 그만 나서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했어요. 그랬네요. 6월 3일 날 이렇게 뭐 선거해서 벌써 한 달 됐는데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서로 뭐를 원하는지조차 아직도 모른다. 무능을 저는 자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7월 8일까지가 리미트가 돼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5%를 받아버린 거고 갑작스럽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특사로 보내겠다. 저는 이분이 지금 상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사를 보낼 거면 본인 대통령 되자마자 보냈어야죠. 왜 지금 상황에서 보냅니까? 특사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25% 서한이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도 안 가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문제는 8월 1일까지로 트럼프 쪽에서 유엔해줬습니다만 관세가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에는 정말로 이거 여야 없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세가 현재 상태로 만일 8월 1일 이후에도 25%, 뭐 상호 관세만 있는 게 아니죠. 상호 관세가 25%고 품목별 관세도 품목별 관세도 자동차 부품은 25%, 철강 알루미늄은 50%니까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지금 당 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도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정과를 막 자랑스러운 듯이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내 집이라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니란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색할 따릅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하면 가끔 자꾸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겹쳐가지고 논문 표절 자꾸 이준석이 요즘은 많이 검색돼가지고 요즘 민주당에서 두 이진숙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 명은 이제 윤석열 전 정부 때 임명된 방통위원장이고 한 분은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강단이 대통령한테 예.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라고 이제 변화된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국무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고, 근데 과거에 왜 전현희 의원이 그 임기를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 내각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인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이런 건 뭐 대통령도 과거에 본인 가천대에서 석사학위 받았던 거 뭐 논문 표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우 막 반납하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게 제자들의 논문을 가지고서는 본인이 카피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영어로 또 오타가 나오고 이게 또 오늘 보도가 나오면서 네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 정도인데 정자가 영자로 돼 영어로 돼 있더군요. 그거를 이제 한글로 치면 이제 정으로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또 그런 오타를 냈는지 정말 보는 신문을 보면서 제가 좀 민망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언론 지형이 막 수평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 헷갈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완전히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 뭐 정은경 후보자라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조현 후보자 등등등등 이게 쭉 다 있는데 이분들보다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되는 거는 원래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MBC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모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 실상 어느 정도는 내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뭐 국민들께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은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 줄줄이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협치를 넘어서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이진숙, 권오을 이 두 분은 아마 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송미령은 안 버리고. 그분은 이제 인사청문회 안 하잖아요. 아, 이미 장관이니까. 유임됐으니까. 그분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니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엔 특히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많이 갔잖아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낙마시키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진수, 권오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 쪽에서 온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환희 님이 표절 의혹이 74%라니 과관.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죠. MBC는 숫자를 조금 바꿨더라고요. 47% 표절이라고 47인지 48 뭐 이렇게 표절로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조목조목 숫자를 대면서 이진숙을 때리긴 하더라고요. 아, 이건 이제 좌파들 또 날려야 될 사람으로 과거 MB 정부 때 4대강 무슨 맞아요. 위원으로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쪽 사람이 아니다 해서 날릴 생각은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도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저는 이진숙과 권오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제자들의 논문을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십성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허물들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이진숙 후보자를 더 크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본래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방통위원장, 맞아요. 보수 우리는 원래 여전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름이 같으니까. 예, 그 얘기를 먼저 다른 이진숙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 감사원이 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주의 처분을 내린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에 본인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때 이제 직무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소추가 되면은 그때 직무 정지가 되니까 출근을 하지는 않을 때 몇몇 유튜브에 나가서 그게 이제 강성 우파로 보이는 이런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했던 것인데 감사원이 저는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립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때 말씀이 조금 과격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왜냐하면 탄핵이 또 기각됐잖아요.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욱 본인은 억울할 수 있고 그 뒤에 했던 얘기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쓰는 변호사 비용 자기네가 십시일반 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다. 나는 내 변호사 비용 내 돈으로 다 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하셨어요. 그랬죠. 본인의 그런 굉장한 그 분노,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또 심지어 그게 이제 와갖고 정부가 바뀌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는 좀 뒷북이다 그리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원이 갑자기 주의 조치 처분을 한 것도 이 시점에 좀 이상합니다. 뭔가 작업이 나가라는 있고 거죠.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예. 마침 이재명이 국무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질타했다, 질책했다 뭐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밝혔어요. 그죠. 예,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는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재명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서 질책했다 알려졌는데 그간에 몇 가지 언론을 보니까 회의 당시 국무회의 당시 끝날 즈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의견을 몇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발언하지 마라 네. 하면서 막 중단시키면서 저 발언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라고 그 회의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발로 나온 얘기를 언론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의견을 내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라고 받아들여야 그렇죠. 그 되는 거 자체가 아닐까요? 지시죠. 그리고 지시라고 이 해석이 돼요. 이야기를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방통위에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어쨌든 전 정부 사람이니까 찍어내기 그리고 임기가 실상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나가달라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참 외롭고 힘든 싸움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혼자 굉장히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보수 여전사 그 냉담이 부끄럽지 않네요. 당당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그 많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 소굴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할 말 따박따박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네요. 자, 이진숙 위원장의 또 강한 투지를 또 지켜줘야 될 사람들은 또 있겠죠. 저희가 또 지켜줘야 되죠. 이제 강단이 있는 우리 강단하면 강전이 아닙니까? 저는 많이 배워야죠. 네. 근데 이진숙 위원장님은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탄핵 소추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 하루 일하고서는 지금 이걸 갖고서도 탄핵시킬 수가 있구나. 직무정지가 되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토로한 게 정권이 바뀌니까 또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탄핵 어쨌든 뭐 그때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본인이 돈 내 갖고는 변호사 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지금 이제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시기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2부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문제부터 박찬대 정청래의 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악다구니 발언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 구독, 좋아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예. 팩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러면은 사실 과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앤마이크도 이제 펜앤마이크가 됐죠. 말 그대로 정도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언론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또 회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절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잊지 말아야 됐을 부분은 뭐냐면 결국 진실과 또 팩트가 승리한다라는 것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 내란 특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자, 범여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해서 범여권의 이 정당들이 또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한다고 지금 공동 발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 바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그 검찰총장 네. 또 대통령 재직 시에 검찰권을 오남용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 이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에서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예상했던 말 그대로 빌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수감 됐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 전 대통령 시절에서 정부 인사 그리고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다 이제 악당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그냥 싹을 싹둑 잘라서 이제 이런 정당 자체가 아예 이 정치권에 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예. 근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란특별법은 뭐냐? 이 내란특별법은 말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지 마라. 그리고 이 내란 정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사면이고 뭐고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재수감 됐는데 구속 취소되기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보석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뭐 관련돼서 어떻게 이 2평짜리 찌는 듯한 찜통 이 독방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그걸 온갖 구상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재판이 진행되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권이 있습니까? 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정너예요. 예.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 정해서 이제 어떻게든 내란 혐의로 몰아서 때리고 외환 유치까지 해보려는데 그거는 북한과 공모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과거까지 따져가지고 검찰에 대해서도 뿌리를 이제는 싹둑 잘라서 이 공소청, 중수청 또 국가수사위원회로 몰고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여론이 완전히 그냥 공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한때 또 박홍근 중랑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뭐냐면 이런 내란 대통령이 있었던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네.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지금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개혁신당은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개혁신당 참여할 수 없겠죠. 또 3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제외하고는 뭐냐? 아예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의 뿌리 자체를 싹 자체를 완전히 우리 정치권에서 없애버리자. 통째로 뽑아버리겠다. 통째로 뽑아버리자. 네. 지금 이 시도가 자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괴멸이죠. 말 그대로 괴멸. 자,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 등 3개 특검이 활동 중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시기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러면서 주요 사례로 이재명, 조국 그리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민영배 등의 발언을 좀 곰곰이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조국, 송영길, 이화영, 정진상 이런 사람들 그간의 기소, 재판받고 있는 이런 법력권의 정치권 인사들 여기에다가 뇌물죄와 관련된 뭐 문재인, 이상직 이런 인물들 여러 인물들을 이번 기회에 검찰권 오남용의 사례로 찝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소 취소하거나 재판 중지시키거나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거나 사면 복권 뭐 이런 가지를 그런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대선 전에도 법을 개정하려고도 들었었잖아요. 예. 아예 위헌사실 위헌사실 아니 이제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개정을 해버려서 그 부분이 행동과 관련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다 주물럭주물럭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정부에서 뭘 하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출석하지 마.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론 지지율 높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지율이 깡패인 겁니다. 그 지지율이 65% 한국 갤럽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거의 2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생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관해서도 뭐 아무리 뭐 강선우 때려봐라 또 심지어는 이진숙 때려봐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과거 같았으면 지금 날벼락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여론도
아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뭐 뚝 떨어져 버렸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뭘 해도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여주는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방식대로 거침없이 하이킥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축입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7월 11일인데 네. 추석 명절까지 허행크 보시기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 당권에 도전하죠.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란 싹둑 정리, 그 다음에 검찰 싹둑 정리, 그 다음에 이런 또 이 내란 정당에 대한 정리,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내란 이 정당에 대한 정리, 국민의힘에 대한 3개월 안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검찰도 이제는 꼼짝 못하고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국가수사위원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임명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임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수감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제 이전에 수감됐다가 구속 취소가 나올 땐 그때는 정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향연화 호우 시절이에요. 이제는 입도 꼼짝 못하고 아예 방도 2평짜리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럼 뭐냐?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검사로 검사로 초임 검사 시절부터 시험 붙고 나서 된 시절부터 이거 다 틀린 수사야. 아, 그렇게까지 다 탈탈 아니 그렇지 털립니까? 않겠어요? 예. 다 이런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사람이 이 검사 시절에 한 수사가 제정신이겠어? 예. 정상적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따져보면 이 내란 세력의 내란의 정당이 주장을 했던 그 이화영, 정진상, 정치적으로 몰아갔던 김용 이런 게 어떻게 정상적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정치 보복과 검찰 탄압을 받은 겁니다. 그 검찰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도 안 하고 그 검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손보는데 우리가 손보는 게 잘못됐을까요? 그럼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허영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화영, 정진상 이화영은 검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법부, 재판부가 그 수사를 다 검토합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의 이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은 이렇게 그것도 그때 윤석열 정부니까 다 영향받아가지고 재판부가 꼼짝 못하고 취기현 판사 봐라. 취기현 판사는 그 탄핵 과정에 있는 대통령인데도 구속 취소하지 않냐. 날로 계산해야 될 걸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거 보면 모르냐.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지금 허영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 전 대통령은 악당 중에 이제 악당이 되는 겁니다. 악당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네.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허영크께서 말씀하셨지만 팩트에 따라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고 또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여론전이죠. 여론으로 덜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향으로 쭉 이야기를 해버리면 가령 신학민 전 기자협회 회장이었나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무슨 부산은행 저축은행 사건하면서 뭐 커피를 탔네 맞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소환될 거예요. 다 소환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최고의 악당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최고의 악당의 부인 그 외에 이제 뭐 명태균 하는 이야기는 고도의 진리 이렇게 되면서 다 이제 엮어 들어가는 거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등등 이런 상황이 저는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순간 더 속도를 내면서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속절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얘기 중에 이 부분도 하나 좀 볼 텐데 국민의힘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을 향해서도 그 칼날이 아주 깊게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는 다 불려오는 겁니다. 누가 불려오느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아, 당신 말이야. 그때 이러쿵저러쿵 한 거 보니까 그거 좀 문제 있네. 우리가 좀 당신 그 또
이런저런 거 생각해서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심우정은 마찬가지고 그 외에 한동훈 전 대표들 온전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다 이제 또 덜쳐내겠죠. 검사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개팍해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바이든을 또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그런 성향은 드러내죠. 심지어는 다저스를 초대해서 우승했다고 월드시리즈 우승 초청했는데 민주당 거기도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미국 민주당, 미국 상원의원. 그런데도 에이 막 이름 이야기 안 할래. 나 싫어하잖아.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관 참시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정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죠. 처절하게 여러분들 한번 쭉 한 3년 뒤에 펜앤마이크에 이 배추도사가 다시 출연해서 한번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쭉 1년의 과정들은 다 그런 정을 처참하게 부관 참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해져. 지금 심우정 벌벌벌 떨고 있겠죠. 이창수 벌벌벌 떨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요. 변호사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절대 하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격 사유로 인해서 심우정 너 이제 변호사 못해. 이창수 아니 나 변호사 못해.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주요 보직에 있던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검찰 인사들을 향한 부관 참시가 진행될 것이다. 그 장면을까지도 드려야 되겠네요. 참 칼날이 어떻게 이제 사회 곳곳으로 갈지 그 장면을 검찰 내부로 갈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데이터 전문가니까 여론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네. MBS 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한번 그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정당 지지도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 자, 이거 저는 흐름 너무 잘 준비해 주신데 왼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차이가 있었나요? 저게 언제죠? 3월 달이었어요. 예. 3월 달에 보시면 여러분들 심지어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을 앞서요. 3월 둘째 줄을 보세요. 38, 36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4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그 지점에서도 별 차이 안 나요. 오차범위입니다. 39대 34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이게 아래 위로 다 포함을 하면 6.2%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39대 34 저것도 오차범위 내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는 지점부터 대선 중간 지점도 그렇습니다. 6월 3일이 대선이었으니까 5월 셋째 줄을 보세요. 다 맥이 풀려버리죠. 42대 28. 그 다음에 6월 달로 넘어보세요. 이제는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5월 넷째 줄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김문수 한번 밀어보자. 이재명은 아니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나고 난 6월 2주를 한번 보세요. 다 꺾여버려서 민주당은 그대로야. 45. 굉장히 이게 2주 간격으로 되는 조사인데 네. 데이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을 보세요. 23, 20, 19. 지금 이러다 보니까 내란 특별법이든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지금 최혜병 특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그래도 경쟁이 가능했고 민주당이 눈치 보고 민주당이 함부로 못하던 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는 특정 정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5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지율을 빨리 35까지 회복을 해야 견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터무니없는 경우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논문 표절 의혹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인지 100개 만들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자녀는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예. 불법 유학을. 이건요 여러분들 쉽게 가서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씩 웃고 있습니다. 왜 웃을 수 있냐. 이 지지율을 보고 웃고 있어요. 45대 19.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야 이건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지금 트럼프는 저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준다. 이 정도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예.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기저현상입니다. 기저현상. 기저현상은 뭐냐? 예. 자꾸 비교가 트럼프와 이재명이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처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상황, 이게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45대 19. 여러분들 19라는 지점을 잘 보시면 뭐냐면 이게 2011년에 한나라당 시절에 지지율이 이제 막 그때 곤두박질 쳐요. 이제는 못해 먹겠네. 이제 끝났네. 우리 큰일 났네. 여당일 때. 이명박 정부일 때요. 예, 예. 그때 이 19라는 지지율이 나왔을 때 자, 새롭게 당을 만든 게 새누리당이에요. 그때 그 빨간 색깔이 여러분들 한나라당은 파란 색깔이에요. 새누리당은 빨간 색깔이에요. 그 빨간 색깔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어쩌고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19는 안 돼요. 이게 35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35까지 끌어올리는 그게 과연 윤희숙 혁신으로 되느냐.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돼서 정말 그런 이 결집을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35가 안 되면요. 25 미만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이재명의 지지율 부분도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저현상으로 조금 보강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약 60%대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기저현상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지지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혹시 준비되어 있는 그 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한국 갤럽 이건 이제 뭐 MBS도 조사를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 네. 한국 갤럽 보면 이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를 보여요. 네. 자, 긍정평가 이후에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뚜렷하지 없어요.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요. 네. 근데 뭐가 나오느냐? 스타일이죠.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 스타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지지율을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탁현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뭐 등등 성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 탁현민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비판하고 뭐 이재명 무슨 지지율이야 지지율 치아뿌라마 백날 첫날 이야기해봐야 지지율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펜앤드 마이크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잘하고 있다는 게 없는데 전부 다 이유가 뭐냐. 속도전, 소통.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하고 여러분들 숨가쁘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물론 여론조사에 지금 보수가 좀 덜 응하는 것도 있겠죠. 뭐가 응하고 싶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도전 또 이런 스타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광판을 딱 보면서 맞춤형 테일러 메이드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이번엔 호남 갔을 때 이번엔 충청 갔을 때 지지율 올라가 다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재명 스스로도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여론을 어떤 부분에서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조치를 지금 해야겠다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빙고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불장을 막는 거 딱 이거 막아줘야 네. 지금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뭔지 아닙니까? 상박? 아니 나는 집도 없는데 강남에는 불장이래네 50억인데 거래가 됐다네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요. 나는 지방에 고향에 나는 충청도의 천안에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7억짜리야. 서울의 압구정에 70억 거래가 됐대.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1분기에 보고서를 발표했죠. 지금 개인 은행 계좌예요. 지금 93조가 여윳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어렵다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93조예요. 돈이 많아. 나만 돈이 없어. 미쳐버리겠어. 그런데 딱 대출을 쪼아가지고 불장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부동산의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집 한 채 공급 안 하고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은 환호하죠. 왜? 부자는 소수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다수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 마음속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준 거거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부정평가의 비율은 낮아요. 지금 한번 그래프를 더 보여주세요. 부정평가 비율은 지금 워낙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밖에 안 돼요. 지금 MBS는 부정이 뭐 19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더 낮은가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은 부정평가 이유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 부정평가 이유로 딱 나오는 게 외교. 외교 나와요. 그다음에 외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군요. 과도한 복지. 예. 그러니까 지금 박병원 전 금융감독원장을 했었는데 박병원 아시죠, 그죠?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칼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31조 8천억 원의 더군다나 민생 쿠폰이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효과고 승수 효과도 별로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 이런 것을 또 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신문 매체에 따라서는 달라요. 뭐 한겨레 경향에서는 효과가 많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부정평가 이유는. 더군다나 부정평가 이유에서 지금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트럼프의 서한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자, 아니 허행크게 여쭤볼게요. 그래도 북미 통일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 자주파가 아니고 동맹파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동맹파라는 게 여러분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루비오와 지금 2박 3일, 2박 4일 만나고 왔잖아요. 마크 루비오. 예. 정상회담 날짜 잡혔나요? 아니 구체적으로 정상일 회담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진 게 하나도 없던데요.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떼꺼낸 안덕건 그다음에 누굽니까? 인교청 누굽니까? 정인교 아닙니까? 보내서 하는데 야 하지 마라. 그 우리 정부에서 할게. 새 정부에서 할게. 그리고 뭐 안보 뭐 이렇게 패키지 생각하지 마라. 그거 자꾸 한덕수가 저기 설레발 치지 마라. 껄떡거리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북미국장, 외교부 북미국장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러시아 대사까지 하고 패키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은 패키지로. 지금은 오히려 패키지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중을 보니까 상호 관세는 한미 FTA니까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뭐냐? 아 이렇게 니들 혹자 많이 얻는데 조정 안 할래? 그러면서 방위비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조 5천억 원을 내년부터 내는데 트럼프는 14조 내라는 거예요. 9배입니다. 예. 아, 그 안 그래? 그럼 나 미군 확 줄일게. 미군 줄이고 방위비 좀 올려주면 전시작전권 환수하지 뭐. 너 원하잖아. 대선 공약 내 그렇대. 군 관계자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미국 정도의 여러분들 정보력을 가지려면 이게 전시라는 것이 정보전이에요. 허인크께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임종인 고대 정보대학원 전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일하는 사이버전이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그거 되나요? 우리가 그거 돼요? SKT도 뚫리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부정평가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인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겠죠. 모레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면 뭐 우리 지지율도 넣고 그냥 다 뭉개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이진숙도 임명하고 방통위 이진숙은 입털 막 됐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네. 그런데 이 부정평가는 저축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다 저축됩니다. 6개월 만기, 1년 만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지지율이 심상치 않을 때 대통령의 뭐 성과가 별로 없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무기력하다고 해서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국민이 야당이에요. 펜앤마이크가 야당입니다. 언론이 야당이에요. 언론은 여당일 수가 없어요. 언론이 여당이면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은 야당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은 썬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언론의 입을 막는 순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루시암 질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인사 기준이 있어요. 현직들 전직 의원들은 지금 뭐 다 무사 통과 생각하고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그렇게 막 43명의 보좌관을 아니 이건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배추도사가 국회의원 되기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국회의원인데 배추도사가 보좌관한테 야 쓰레기 버려 여러분들이 저를 놔두겠습니까? 그러냐 미국도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가비지는 자기가 가비지 캔에 넣어야죠. 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자기가 가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두 가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정평가는 구체적이다.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부정평가 위에 올랐는데 부정평가 비율이 높지 않죠. 긍정은 60%인데 부정은 뭐 지금 20%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이런 이유들은 저축의 법칙. 6개월 뒤에 지금 당장은 1년 뒤에 굉장히 대통령이 힘들 시절에 빵 하고 터진다라는 거 민주당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야기 중에 이제 이재명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나와서 그 문제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는 건 이겁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보다가 뭐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그 현상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보수층에서도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렇죠. 상당히 충격을 준 것 중에 하나가 TK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는 반 이재명 때문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 분석을 할 때 여기에는 분명히 절반은 반 이재명이 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예뻐서 국민의힘이 훌륭해서 국민의힘을 아껴서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결집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진다는 인식. 그리고 반 이재명. 그게 플러스가 됐고 젊은 세대들의 보수화가 또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는 트럼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자, 이건 뭐냐. 지금 서문시장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치아뿌라마. 내마 TV 안 본다. 유튜브 펜앤 마이크만 본다 아이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갈치 시장 가면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TK와 PK가 다른 점은 PK가 조금 더 톤이 높고 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 있어서 더 좀 이게 커요. 좀 더 액션이 커요. 과격할 수 있어요. 네. 자갈치장 가면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다 치아뿌라면 그 새끼들 먹고 니들이 정치하는 놈들 만나. 자갈치 와서 막 지금 꼼장을 먹고 힘내도 모라를 파는 뭐하노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대실망을 한 거예요. 적어도요. 지금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대통령이 또 재수감되는 상황이 됐으면 지금 107명입니까? 네. 여자고 남자고 다 삭발해야 돼요. 그리고 다 단식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뭐 로텐더울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아니고 아니라 그냥 국회 거기 계단에서 내마 죽어빌란다. 뭐 이런 인사청문회 볼 것 같으면 내 죽어빌란다. 다 죽자마. 이러면 국민들이 움직여요. 픽픽 한 10명 쓰러지죠. 20명 쓰러지죠. 피를 토하죠. 없어요 그게. 예. 이런 모습 보면서 과연 어느 지지층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35%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네. 15%를 더 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P다. P는 뭐냐면 이 P는 필로소피. 피보자는 P가 아니라 필로소피인데 저는 보수는 실력입니다. 보수는 실력이에요. 보수는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서울대를 나왔던 경북대를 나왔던 부산대를 나왔던 보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은요, 이건희 회장은요, 강운대를 나와도 회장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경북대를 나와도 사장을 시켜줘요. 이게 뭐냐? 서울대 나왔다고 예쁘게 보는 게 실력입니다. 실력.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수는요, 이 필로소피 철학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실력은 무슨 실력이다? 안보와 경제. 안보와 경제만큼은 보수밖에 없네. 근데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 두 번째 P는 뭐냐면 지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나섰지만 여의도 연구원이요.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는 민주연구원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아, 그때는 굉장히 여의도 권위도 있고. 그렇죠. 지금 네. 우리 허앵커님이 아십니다. 여의도 연구원 그러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여의도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때는 정말 전문가들도 많았고 여의도 연구원 세미나 가보면 그 수준이 높았어요. 지금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제가 명예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수도 없이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 펜 앤 마이크가 됐습니다. 정당 보조금 지금 안 그래도 정당 보조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민주당이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릴 거예요. 더 돈 내놓으라고 금고 털어가지고 갈지도 몰라요. 이 보조금을 절반 이상을 여의도 연구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10년 계약으로
정말 정책이 뿜뿜 나오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예. 저는 P는 뭐냐면 피플입니다. 이렇게 5분 6열 7분 8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습니까? 니는 뭔데 내는 뭔데 친한 갈등 유난 갈등 무슨 뭐 다 갈등이에요. 지금 다 갈등. 갈등에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펜앤드 마이크 오면 우리 뭐 천 대표님도 그러지만 우리 허앵커님 존중합니다. 보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수는 상호 존중이에요. 이걸 몰라요. 상호 존중하고 생각은 달라도 서로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난 그 새끼 꼴도 보기 싫다. 저 새끼 치아뿌라마. 이러면요. 지금 민주당은 보세요. 민주당은 초일극 체제로 똘똘똘 뭉쳤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해요. 정권을 최대한 연장해서 유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확 바꿔가지고 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바꿔버리자. 언제 200명 돼서 개헌해서 권력 구조 시스템도 그렇게 바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결국 이 오합지졸 4분 5열 9분 10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석과 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과 불식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또 따먹을 과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나요? 그래서 저는 상호 존중하면 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으면. 그런데 상호 존중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원로가 없어요. 원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원로들 불러다가 막 밥도 먹이고 하는데 지금 원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대로는 안 된다. 상호 존중하자. 저는 3P만 할 수 있으면 35%까지는 3개월 안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나아갈 맥을 좀 몇 가지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 당 지지율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도 기저현상부터 해서 저축의 법칙까지 여러 이제 압축적으로 그걸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상관없이 이 마지막 질문 이걸로 네.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김민석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아 저런 방식으로 계속 밀어갈까 하는 게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자, 장관 후보자들에게 지금 터지는 게 그냥 웬만한 그냥 의혹 정도면 좀 안 좋긴 하지만 비판하면 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같은 후보자들은 논문 표절부터 뭐 보좌관 갑질로까지 막 도저히 이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갑니까 그대로? 어떻게 보세요? 몇 사람 한 두세 사람은 안 떨어져요? 저는 이제 한두 명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인사에 관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걸 본다면 네. 저는 왕창 다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명은 아직 지명도 안 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 국토교통부는 지명도 아직 안 했어요. 이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말 누란 지위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지금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가는 이유는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이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그건 뭐 우리한테 발목 잡을 수 있는 세력이 턱도 없네 안 되네 이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공유하고 확산해 주면 돼요. 왜? 중도도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전략은 뭐냐? 첫 번째 구체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밤을 새더라도 몇 명을 이렇게 5명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잡았으면 그 사람한테 매우 구체적으로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잖아요. 더 디테일해야 돼요. 더 디테일해서 이야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확산적이어야 돼요. 이걸 전방위적으로 퍼뜨리면서 이런 인사를 한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명분을 가지고 어디든 장외든 아니면 국회 바깥이든 또는 지역으로도 나설 수가 있어요. 명분이 되잖아요. 예.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 보좌관도 강선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또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 확산적인 익스판시브 해야 됩니다. Detailed
and expansive.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는 substantial.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래 국무총리 후보자 끝났으니까 우리 끝. 나는 지역에 내려가. 금요일 내려가. 일요일 올라와. 아니 이렇게 결집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만약에 감행한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이미 됐다 하더라도 온전한 겁니다. 됐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말고입니까? 오히려 106명이 107명이 모여서 다 삭발을 하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다. 이런 국정 운영이라면 국회가 뭐가 필요하냐? 야당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겠다. 저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substantial, 지속적인 게 있으면 국민들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무슨 인사청문회에 무슨 의혹이길래 국민의힘 저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가 대실망했지만 10명이 피를 토하고 죽겠다는 게 뭐야? 이러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 거란 전쟁, 거란한테 우리 택도 안 돼요. 그런데도 강감찬 장군이 단기 필마로 나가서 한번 내 목숨을 걸고 싸워보겠다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결기, 강감찬이 뭐라고 하면 전하! 제가 나가서 거란을 막고 이 고려를 구하겠나이다! 그런 정도의 정신력이 있느냐. 낙성대를 저는 단체로 107명, 108명 자꾸 헷갈리네요. 네, 107명의 의원이 가서 낙성대에서 강감찬 장군의 그 결기, 그 정말 정신 한번 체험을 하고 이 더위에 가서 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감찬 장군이 직접 그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 육성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감찬 장군의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노래 부른 거 다 아시죠? 무조건. 예. 그 노래 부르면서 했던 성대모사가 강감찬 장군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성대모사까지 마지막 해주셨습니다.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구독, 좋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를 지금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민주당과 내란 특검. 그런데 다른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외환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김진기 기자 모시고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네.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지금 5건이 법원에서 지금 일단 중단됐는데 네. 하나가 남아 있긴 하죠. 그렇죠.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1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이 재판도 결국에는 연기가 됐어요. 예. 먼저 이 1일 오전에 원래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지난 1일에 추후 공판기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공판 준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예. 라고 했는데 실제 기일에서는 결국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의 경기도 법카 유용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심 재판 이거 서울 고법으로 다시 갔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개발 비리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런 거 다 줄줄이 무기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지사로 이재명이 있을 적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 2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서 경기도 법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개발 비리 성남 FC 이런 거처럼 다 줄줄이 이것도 중단될 전망이다. 라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네. 재판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중지된 것들이 있는데 네. 헌법 제
84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걸 그쵸. 근거로 지금 재판을 중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지금 위헌죄 혐의로 탄핵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소관에 회부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정기관 완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정성호, 봉욱, 이태형 이 삼각편대 띄었죠. 그리고 이 본인의 이 변호사를 또 그 국정원 자리에 요직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줄줄이 사정기관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검찰 개혁도 뭐 줄다리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기 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국정원도 그렇고 민정 쪽 라인 사정기관도 그렇고 이재명이 결국에는 이걸 장악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의 관련한 것들도 이 사건들도 다 줄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에는 또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재판 중지 정도가 아니라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도저히 정말 제정신을 믿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우린 검찰개혁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검찰 니네가 먼저 정신 차리는 거를 보여주려면 이재명 공소 취소해야 돼라고 해갖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랑 마찬가지로 이재명 거 공소 취소를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 바로 이게 뭐냐면 이재명을 외환죄 혐의로 탄핵해달라라고 하는 이 청원이 5만 명을 저겁니까? 넘겼어요. 지금 화면에 뜬 게 저겁니까? 네. 네. 지금 이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해서 서민위라고 줄임말인데요. 지금 이 시민단체가 제출한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바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이 탄핵에 관해서 청원을 냈어요. 이게 지난 7월 4일에 공개가 된 이후 청원 접수 기준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 5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바로 어제 그래서 8일 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청원 동의 기간 마감일은 8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 사이트 부지런히 들어가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회의 이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요,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요 청원 취지에서 불법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대북 송금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승인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보고 후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이재명이 깊이 개입한 정황으로 이 형법 제99조 외환죄 일반 이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요 지난 6월에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화영을 임명했고,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승인하면 이화영이 중국 출장을 통해서 그렇게 송금한 것으로 봤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재명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을 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 판결들도 그 판례들도 들었어요. 2010년에 대북 제재 조치, 2010년 5월 24일에 대북 제재 조치, 그다음에 2006년 10월 14일에 대북한 제재 결의, 그다음에 2013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 이제 이런 거를 이재명이 어긴 거다. 예.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그리고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된 외환죄에 해당이 되므로 국회는 국제 관례에 따라서 이재명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민동의 청원이요 저렇게 5만 명 넘겨서 지금 57,129명이네요.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위원회 접수 지나서 어제 위원회 심사로 저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네, 저 청원 원문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청원 내용 제가 지금 방금 정리를 해드린 것인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재명을 이 대법원 판결, 이화영에 대한 이 판결 나온 걸 보면 이재명이 이제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외환죄로 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외환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를 빨리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추진을 해야 한다. 예.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는요, 5만 명 동의 달성 직후에 입장을 내서 서민위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국내법보다 국제법에 따라 신속하게 미국과 UN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재명 외환죄를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 시민단체가요, 지난달 6일 이재명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같은 달 17일에 이 시민단체 간부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경찰 조사에 앞서서 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외환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에 이 국민동의 청원 제도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을 얻으면 이 청원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원이 요건 검토를 거쳐서 이 해당 사안의 소관위원회, 지금 요거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 회부가 되고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도 부의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지금 국회 국민청원을 신청을 했고 동의가 5만, 지금 아까 보니까 5만 7천 명이 조금 네.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에 회부된 상황. 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 즉 위안죄는 실제 위안죄로 사실은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이다. 이런 것이 지금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네요. 예,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